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 감춰진 특성에 대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한다면 판매자는 중고차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지만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시장은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종류의 중고차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좋은 중고차와 나쁜 중고차. 그래서 하이 퀄러티를 보통 피치라고 하고요. 복숭아는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레몬은 나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로우 퀄러티를 레몬이라고 해요. 레몬은 사실 요리할 때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이 퀄러티와 로우 퀄러티가 있고 이 두 종류의 중고차는 전체 절반씩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판매자들 가운데 절반은 피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레몬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중고차가 100대라고 한다면 50대는 피치, 50대는 레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100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휙 던졌을 때 뭐 정확히 그렇진 않겠지만 대충 한 50개의 동전은 앞면이 나왔을 것이고 50개의 동전은 뒷면이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던져진 10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딱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우리는 모르죠. 앞면일 확률이 2분의 1, 뒷면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많은 그 하이 퀄러티의 중고차와 또 많은 로우 퀄러티의 중고차가 있는데 각각 반반씩이라고 한다면 어떤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중고차가 하이 퀄러티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로우 퀄러티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판매자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그 자동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는 구분할 수 없어요. 다만 피치일 확률 2분의 1, 레몬일 확률 2분의 1,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확률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조금 이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 중고차 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고차가 피치라면, 하이 퀄러티라면 구매자들은 $5,000까지 낼 용의가 있어요. 뭐 하이 퀄러티라고 해서 그 사이에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건 없고 그냥 하이 퀄러티면 다 똑같이 그냥 하이 퀄러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가 레몬이라면 이건 뭐 구입한 다음에 뭐 한 일주일 뭐 한 달 타면 차가 멈춰 선다고 한번 해보죠. 레몬이라고 한다면 단돈 1센트도 낼 용의가 없습니다. 제로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이건 구매자의 지불 용의 금액이고요. 판매자의 경우에는 피치를 좋은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00는 받아야 돼요. $4,000보다 더 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레몬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는 누구라도 원하면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번 해보죠. 만약에 좋은 중고차를 양쪽 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좋은 중고차를 판별할 수 있어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구매자는 $5,000를 낼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적게 내라고 하면 땡큐 하고 팔겠죠. 판매자는 $4,000만 받아도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4,000보다 더 낸다고 하면 땡큐 하고 팔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중간에 있는 금액 $4,500의 거래가 된다면 그러면 구매자도 $5,000까지 낼 수 있는데 $500를 아꼈으니까 구매자도 좋을 수밖에 없고 판매자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4,000를 받아야 되는데 $4,500까지 받았으니까 판매자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완전하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500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자는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피치인지 레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판매자가 어떤 중고차를 끌고 왔습니다.
이 판매자는 자기의 중고차가 레몬인지 피치인지 알고 있어요. 판매자가 중고차를 한 대 가지고 왔어요. 그럼 구매자는 저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일까? 혹은 저 자동차를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죠. 구매자의 지불 용의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 차가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로 하이 퀄러티라고 한다면 $5,000까지 낼 용의가 있지만 만약에 저 차가 2분의 1의 확률로 레몬이라고 한다면 지불 용의 금액은 제로예요. 따라서 2분의 1의 확률로 $5,000를 낼 수도 있지만 2분의 1의 확률로 $0를 낼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지불 용의 금액은 저 차에 대한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상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제 $2,5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어떤 중고차를 끌고 오면 구매자는 저 끌고 온 자동차에 대해서 $2,500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 차가 하이 퀄러티면 당연히 $5,000까지 낼 수 있지만 저 차가 하이 퀄러티인지 로우 퀄러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을 적용해서 2분의 1의 확률로 $5,000를 낼 수 있지만 2분의 1의 확률로 $0를 내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이건 구매자들의 예상 지불 용의 금액이었고 판매자들은 어떨까? 판매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과연 $2,500를 받고 피치를 판매하려고 할까? 만약에 피치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였다면 이 판매자가 피치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였다면 구매자들의 예상 지불 용의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하이 퀄러티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4,000는 받아야 되는데 저기 구매자들이 내 차가 좋은 차인지 혹은 나쁜 차인지 의심하는 저 구매자들은 $2,500까지만 내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 퀄러티 피치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는 이 중고차 시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2,500 이상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치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들은 최소 $4,000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의 예상 지불 용의 금액이 $2,500이기 때문에 좋은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나타날까요? 레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타나겠죠. 레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푼도 안 받아도 괜찮은데 저렇게 봤더니 저 구매자들이 의심스러운 구매자들 $2,500까지는 낼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레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나타나겠죠. 따라서 $2,500를 들고 중고차 시장을 찾는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는 100% 레몬입니다. 왜냐하면 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500를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4,000는 받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몬을 가지고 있는지 피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레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중고차 시장에 나타나고 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는 2분의 1의 확률로 판단해야 되지만 실제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 시장에 남아있는 자동차는 모두 레몬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매자들은 뭐 공짜로 주면 모르겠는데 뭐 사실 공짜로 차를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로우 퀄리티 차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한 거니까.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상 자동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비대칭 정보의 문제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셧다운되고요. 피치 중고차가 $4,500에 거래가 된다면 사실 구매자, 판매자 모두 다 좋을 수밖에 없죠. 더 좋아지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진화론의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을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드버스 셀렉션, 역선택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 전에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중고차 시장과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어드버스 셀렉션이고요. 이러한 그 스토리 간단하게 이걸 이제 이론으로 정립한 그 에컬로프라고 하는 이제 UC 버클리의 경제학자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드버스 셀렉션,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다윈의 내추럴 셀렉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이거 자료는 제가 밑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서 갖고 왔고요. 어떤 섬에 주황색 쥐들과 검정색 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섬의 바위가 검정색이었습니다. 바위가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검정색 쥐들은 눈에 잘 안 띄겠죠. 반면에 이제 오렌지색 쥐들은 눈에 잘 띌 거예요. 그럼 섬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새들이 뭐 쥐를 잡아먹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새들은 새들을 뭐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새들이 검정색 쥐보단 아무래도 주황색 쥐를 더 잘 찾겠죠. 그래서 이 섬에서는 주황색 쥐들이 많이 잡혀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주황색 쥐들은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검정색 쥐들은 계속해서 번식을 할 테니까 이 섬에는 주황색 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검정색 쥐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추럴 셀렉션이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살아남아서 자신의 어떤 뭐 유전자, 형질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후대에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가보면 어떤 고립된 지역에 가보면 어떤 되게 특정한 생명체들이 많이 딱 그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은 뭐 생명체들은 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린의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린들은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뭐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풀 나무들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만 매달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들을 먹어야 되는데 목이 짧은 애들은 이 나뭇잎을 잘 먹질 못해서 결국은 굶어 죽겠죠. 그래서 목이 짧은 애들은 다 이렇게 굶어 죽고 목이 긴 애들만 나뭇잎을 잘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뭐 새끼를 낳게 되면 또 계속 목이 긴 기린들만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충분히 흐르다 보면 결국 목이 짧은 기린들은 다 도태되고 목이 긴 기린들만 이렇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에 목이 긴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이 짧은 애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임팔라 같은 애들도 있고 목이 짧은 그 초식 동물들이 많아요. 그럼 목이 짧은 초식 동물들은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도 저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자연 선택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위키백과에서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사실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온 이 정의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에 대한 걸 너무 많이 강조해서요. 특수한 환경 하에서 뭐 검은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 매달린 나뭇잎 이런 게 특수한 환경이죠. 생존에 적합한 형질, 검은색 바위에 검은색 털을 가진 쥐들, 검은 쥐, 그 다음에 높은 나뭇잎에 높은 곳에 매달린 나뭇잎을 잘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 이게 바로 생존에 적합한 형질입니다. 이러한 개체군이 기린들 혹은 쥐들이 그 환경 하에서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목이 짧은 기린, 그 다음에 오렌지색 쥐들, 개체군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보는 것.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정색 쥐만 살아남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 선택이 거꾸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뭐 무시하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정색 쥐가 오렌지색 쥐보다 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죠. 우연히 자기가 살던 곳의 바위 색깔이 자기 털 색깔하고 똑같아서 살아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린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기린 같은 경우에도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자기네들이 살던 동네에 나뭇잎이 그냥 우연히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목이 긴 애들이 목이 짧은 애들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에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들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치가 하이 퀄리티인데 피치가 강한 애들일 거예요. 이게 품질이 좋은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레몬은 오히려 도태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 약한 애들인데 오히려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피치는 다 시장에서 사라지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라져야 되는 레몬들은 로우 퀄리티니까 오히려 시장에 살아남는 그러한 현상을 자연 선택과는 좀 반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역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이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에 비해 생존 번식에서 이익을 보는 것. 여기서 이제 이익을 보는 것이 바로 레몬이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자신의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연 선택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연 선택과 패러럴하게 한번 평행하게 비교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지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살아남아서 자신의 형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당연히 레몬이고요.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것은 하이 퀄리티인 피치가 됩니다.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것은 바로 하이 퀄리티인 피치인데 피치는 오히려 시장에서 사라지고요. 도태되어야 될 것 같은 로우 퀄리티인 레몬은 오히려 시장에 살아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자연 선택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애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애들은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자연 선택이 거꾸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드버스 셀렉션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연 선택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연 선택도 결국은 살아남은 애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연히 살아남는 거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살아남았었어야겠죠. 그렇죠? 강한 자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선택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 참가자가 다시 말하면 중고차 판매자가 되겠죠. 이 판매자는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로우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입니다. 바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서 봤듯이 하이 퀄러티인 피치를 가지고 있는 중고차 판매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로우 퀄러티인 레몬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는 시장에 참여하죠. 왜냐하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치는 모두 시장을 떠나고 레몬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피치를 가지고 있는지 레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판매자가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번식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이 살아남아서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현상, 시장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치가 살아남았었더라면 시장이 붕괴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레몬이 살아남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유형에 대한 정보, 뭐 어떻게 하면 그 중고차 같은 문제, 시장이 붕괴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레몬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우 퀄러티가 아니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보통 이걸 신호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뭐 우린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많이도 쓰니까 시그널링이라고 그냥 제가 썼습니다. 이걸 신호라고도 해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UHD TV를 구매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제조사는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제조사는 보통 1년 정도의 보증 기간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부품 바로 이제 패널이죠.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부품은 보증 기간이 한 2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제품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뭐 사용자의 어떤 과실이 아니라 제품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1년 정도는 이제 뭐 무상으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좋은 회사인 경우에는 완전히 새 걸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LG에서 그 컴퓨터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3번 정도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3번 정도 오셔서 한번 고쳐주셨는데 3번째였던 것 같아요. 3번째 오셔서는 이게 그 AS를 3번째 받으시면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3번째 올 때인가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대체로 이제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 기간이 제공이 되죠. 주요 부품 이제 엔진이라든가 동력 전달,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5년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 자동차를 10만 킬로미터까지 타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오래 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10만 킬로 정도면은 이제 굉장한 거리죠. 제가 지금 차를 산 지 한 6년이 됐는데 저는 4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10만 킬로면은 상당히 많이 타는 거예요. 보증 기간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킬로를 탔는데도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되게 좋은 차인 거죠. 물론 이거 신제품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제품 보증의 목적은 바로 판매자들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현대, 기아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가전제품,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가 피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뭐 엔진 동력 뭐 이거 한 2년 뭐 한 5만 킬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뭐 어설픈 차를 만들어도 이 정도 기간 안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제품 보증 기간을 제시하게 되면 로우 퀄러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그널링은 별 의미가 없겠죠. 내가 판매하는 것이 피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행위를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시그널링의 또 다른 예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교육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사실 뭐 한국의 대학은 좀 서열화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상당히 서열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대학 교육을 우리가 시그널링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학 교육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이 대학에서 무엇인가를 잘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어빌리티가 높은 고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학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학 학위가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그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대학 학위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를 가지고 사실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은 자신이 뭐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는 고능력자라고 하는 시그널링을 좌마켓에서 기업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엔 사립대학들 뭐 주립대학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그러니까 뭐 장학금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한 4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숙사까지 다 포함해서 3억에서 4억 정도 사립대는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유명한 사립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좋은 사립대에서 잘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묻지 않고 사립대 4억 정도의 학비가 드는 사립대를 내가 졸업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꽤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해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그 시그널링 효과가 있냐면 나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대학을 졸업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졸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게 고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졸업했다는 것은 내가 상당한 고능력자라고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그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억 정도에 해당하는 학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범하지는 않겠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주요 사립대들이 계속해서 학비를 올려요. 계속해서 학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까지 간 거죠. 그렇죠? 4억, 5억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비를 올리는 이유도 사실상 일종의 차이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비를 올리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비를 올리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학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이러한 시그널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비를 올리는 이유가 반드시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 시간이 대충 다 돼서요.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 강의 시간에는 감춰진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 이건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를 바로 여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와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